자, 안녕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인지 계속 오랜만에 만나게 되네. 자, 오늘 세 작품 시 작품 보고 그 다음에 소설 두 작품 볼 테니까 1시간 안에 또 금방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8, 29페이지 한번 펴주시고 28페이지부터 진도 바로 나가도록 할게 얘들아. 안부는 수업 시간에 묻자. 먼저 가와 나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3개가 있네. 자, 보기를 가지고 내용을 보라고 하니까 20번 문제부터 읽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학의 수사학적 표현 중 하나는 역설이다. 역설 동그라미. 얘들아 역설이 뭔지 알지? 응. 겉으로 모순돼. 완전 말도 안 돼. 그래서 쌤 항상 뭐라고 해? 개소리라고 하잖아. 그치? 자, 그치만 그 안에 반드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나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기억해야 돼. 자, 무튼 이 작품에는 역설을 쓸 건데 역설은 표면상 즉 말이 안 되는 자기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밑줄 하나 그어줘. 겉으로 봤을 때 말 안 되는 이 역설이 쓰일 거래. 그리고 또 깊이 음미해보면 그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진술, 곧 진실을 담고 있는 진술을 말한다. 그 안에 진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역설의 개념입니다. 가 나에서 그 부분이 어디 나와 있는지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볼게요. 이성복의 서해라는 시, 되게 감동이다. 읽으면 그래 한번 읽어볼게.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습니다 옆에다 경어체라고 쓰고 시작할까요? 경어체. 되게 부드럽게 말하네. 자, 서해에는 왜 가보지 않았냐?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이거 밑줄 한번 쭉 그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1연에서는 뭐가 나타나냐? 내가 서해에 가지 않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얘들아, 우리 시나 작품 같은 데서 봤을 때 당신은 거의 대부분 긍정적이지. 왜? 나와 떨어져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얘들아, 내가 그냥 시를 쓰는데 당신이라는 말을 쓸 거야. 그럼 그립기 때문에 쓰는 거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지. 왜? 서해에 네가 있기 때문에 안 간다. 마음으로는 네가 되게 그리울 거면서도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옆에다 역설이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네가 그립지 않으면 당신이란 말을 쓰지도 않았겠지. 자, 그 다음. 그곳 바다인들 어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의 작은 개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의 몸을 뒤척이겠지요. 그러면 서해도 역시나 다른 바다랑 똑같이 다른 바다랑 다를 거 없이 그냥 이런 일반적인 바다의 모습을 가질 겁니다. 라고도 얘기하네요. 그리고 이연에서 좀 독특한 게 있다면 시각적 심상이 좀 두드러진다는 것까지 알고 넘어갑니다.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 아, 그곳이 서해인가 봐. 내가 가보지 않은 이 서해를 너를 위해 남겨두겠대. 내가 다 가보면 네가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그럼 옆에다가 하나 써줄게요. 당신에 대한 배려.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근데 내가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을 겁니다. 네가 있다고 지금 네가 서해에 가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자리에서는 항상 파도가 치고 있대. 다른 말로 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의 그리움은 사무치게 또 파도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년 옆에다가는 그리움이라고 써줘. 이 그리움을 파도의 형태로 드러내고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쌤이 아까 제일 처음에 서해 읽으면 우와라고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는지를 다른 맥락으로 또 설명해 볼게. 그냥 쭉 읽으면 너를 배려해서 그곳에 네가 있을 거니까 나는 거기 있는 너를 그리워해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얘가 서해에 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아까 우리 배려라고 써 있는 거 있지? 그 밑에다가 쓸게요. 내가 만약에 그 서해에 갔다고 치자. 유일하게 가지 않은 그 서해에 갔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네가 그곳에 없으면 나는 다른 데는 다 가봤으니까 갈 곳이 여기밖에 없을 거야. 근데 이곳에도 네가 없으면 나는 절망할 것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와라고 한다는 거야. 자, 다시 말해. 갔는데 없으면
절망하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너에 대한 배려를 드러내는 글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만약에 내가 가보지 않은 그곳에 내가 갔는데 네가 없어서 두려울까 봐 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도 드러내고 있다는 거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바로 나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지훈의 승무인데 승려의 춤입니다. 승려의 춤. 쌤은 이거 고등학생 때부터 나도 승무를 진짜 많이 봤는데 이건 그냥 외웠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쌤이 왜 외웠다라고 얘기하는지 설명하면서 가보도록 할게. 자, 얇은 사 밑에다가는 비단, 얇은 비단, 하얀 곶깔은. 자, 그러면 우리 시각적 심상이 또 두드러진다는 거 알고 시라고 쓰고 갈게요. 하얀 곶깔은 곱게 접어서 나빌레라. 나빌레라 밑에는 나비 같구나 라고 써줘. 다시 말해 어떤 승려가 춤을 막 이렇게 추는데 비단을 막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이 나비처럼 예쁘게 보인다고 얘기하네. 그리고 바르라니 깎은 머리를 박사, 이 사자 또 나왔지? 박사 밑에다가 얇은 비단이라고 하나 써줘. 얇은 비단. 얇은 비단 곶깔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요까지 보면 이 승려가 춤을 추다가 두 볼에 흐르는 빛, 이거 눈물이겠지? 눈물까지 막 흘리면서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서럽대요. 자, 그럼 표현 기법 하나 알아볼 수 있겠다. 뭐? 여기서 역설이 나오는구나. 어떻게 아름다운데 서러울 수가 있니? 자, 그 다음 계속. 빈 대. 우리 대는 무대할 때 그 대자야. 빈 무대에 황촉불이, 이 촛불 같은 것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자, 시간의 흐름도 나타납니다. 자꾸 촛불은 녹고 있고요. 달도 지고 있고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뭔가 텅텅 비고 또 자꾸 촛불이 녹으니까 쓸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씨 버선이여 하면서 영탄적으로 또 이 버선을 퍼선이여 하고 부르고 있네. 이 버선의 곡선이 되게 아름답잖아. 이렇게 버선. 이런 모습을 또 드러내. 춤추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까만 눈동자를 살포시 들어서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묻고. 자, 그럼 이 춤을 출 때 저 별빛이 하나 있는데 이 별을 보면서 모든 시선을 거기다가 모을 거래. 이 별빛의 의미는 동경 혹은 이상입니다. 쌤은 어릴 때 이거 보고 그냥 춤추는데 도대체 별이 왜 이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납득이 잘 안 됐어. 일단은 적어둘게. 밑에서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무튼 나의 이 염원을 저 별빛에 묻고 복숭아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또 눈물을 흘려요. 아까부터 눈물을 흘리는데 왜 흘리는지가 참 궁금하다. 세사, 이런 세속 혹은 이 속세라고 보면 되겠지. 속세의 모든 일에 시달려도 물결 밑줄 번뇌는 별빛이라. 여기 이거를 좀 잘 이해해 줘야 돼. 얘들아, 번뇌가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 고민, 우리들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번뇌라고 합니다. 불교적 용어고요. 그냥 고뇌라고 쌤이 바꿔둘게. 이 고뇌 때문에 얘가 정말 슬퍼서 눈물을 흘렸대. 이게 불교적인 사상이랑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제 불교 이 승려들은 이 마음을 다 비우고 욕심 같은 거 다 버리고 세상 일을 전부 다 씻어내듯 하면서 하나 뭐 부처의 뜻을 따르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신념에 대해서 살아가야 될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한 번뇌들이 많을 거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 아주 힘이 들겠지. 이 사람 역시도 그랬나 봐. 저 염원은 있지만 이 세사를 다, 이 세속을 전부 다 떨쳐내기 위해서 이 괴로움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 줘야 된대. 그래서 우리 밑줄 그었던 번뇌는 별빛이라 라는 것들이, 그래 결국은 이렇게 고뇌가 많기는 하지만 이 고뇌 역시도 내가 간절히 바랬던 저 염원, 동경 이상으로 인해서 극복될 것이다 를 보여주는 말이래.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나이에 이해를 하겠어. 그래서 쌤은 그때부터 외웠습니다.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 종교적
승화라고 쓸 거야. 이렇게 불교적인 춤을 춤으로써 이 승려가 이 염원을 통해 이 세속적 번뇌들을 전부 다 극복하고 저 이상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본다는 거야. 자, 무튼 계속 가볼게요.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듯 하고 우리 뭐뭐 인양지규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합장이란 건 요거 경건하게 거룩한 협장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 이 밤사 얘들아 사에다가는 동그라미 쳐주고 뭐뭐야말로 라는 이거 나중에 우리 1학년 그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우리 나중에 문법 때 또 배울 거야. 강조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강조의 표시로 쓰는 전미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밤이야말로 귓도리도 지새우는 삼경 늦은 밤인데 얇은 비단 하얀 곡갈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하면서 우리 첫 번째 영과 동일하게 수미상관식 구조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 귓도람이지 얘 기능도 하나 생각해 보자 얘들아. 갑자기 귀뚜라미 가지고 왔어. 그 이유가 뭘까? 춤추고 있는 이 밤의 애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쓸쓸함이라든지 아니면 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겠지. 자, 그럼 귀뚜리의 기능은 객관적 상관물 이까지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고 얘들아 문제는 너네들이 풀어보는데 20번에 2번 보기 정도만 볼게요. 2번 보기. 자, 20번을 보면은 가의 사면에 나타난 당신의 부재를 확인하는 상황을 회피하는 마음에서 역설적 태도로 당신이 계실 자리를 남기는 행위가 비롯됨을 추측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건데 아까 쌤이 이렇게 빨갛게 쳐놓은 이 부분이거든. 다시 말해 사면에서는 너를 위해서 내가 다 가보면 네가 없을까봐 배려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딱 갔는데 부재해. 네가 없어. 그랬을 때 절망할까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가보지 않는다라고 해석한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해되겠지? 자, 그리고 이거 답도 확인해보면 5번이 답인 것 같은데 칠연에서 번뇌는 여승이 승무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그렇지 번뇌를 벗어나려고 춤을 춘대. 그 다음 별빛은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야. 그래요. 우리 동경이사 이상이니까. 따라서 여승은 둘의 합의를 통해 아니지 번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같이 합치면 안 되겠지. 문제 어렵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20번까지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풀어보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자, 그럼 잠깐 끊었다가 66, 6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66, 67페이지 쭉쭉 또 나가보도록 할게. 자, 화산떼기라는 글이고요. 이거 읽어보면 되게 짜증나지 않았어? 뭐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글이었어. 자, 먼저 보기 있는 30번부터 보고 들어갈 건데 힌트 얻고 갑시다. 자, 30번 화산떼기는 우리 화산떼기 할 때 뭐뭐댁은 어떤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시골에서 아유 주미댁은 뭐 저 옆에 무슨 댁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떤 집, 가족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화산대기는 시골과 도시, 자연과 문명세계라는 이질적 서로 다른 공간에서 영위되는 삶의 양식을 대비한 작품이다. 자, 그러면 요거 읽기 전에 이런 정보를 줬으니 화산떼기가 살고 있는 어떠한 세계와 그 다음에 요것과 대조되는 세계를 찾아봐라 라는 그런 걸 던져주는 보기였네. 되게 짧다. 되게 성의가 없네요. 자, 무튼 이거 한번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화산떼기는 시골 노인이지. 그리고 우리 자식이 보고 싶어가지고 도시로 왔지만 생각보다 막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냉대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변해가는 인심들, 그 다음에 또 자연과 이런 문명의 대조, 그 다음에 또 시골과 이 도시 간의 괴리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작품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 무슨 관청 같은 집도 화산떼기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그럼 화산떼기 네모 하나 쳐주시고요. 자, 인물이니까. 자, 그럼 얘들아 바로 앞에 있는 관청 같은 집 이거는 도시겠어 시골이겠어? 얘가 달갑지 않아 하는 거 보니까 세모 쳐주시고 문명을 의미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화산떼기와 대조되는 요 사물들은 전부 다 세모 처리할게. 문명입니다. 문명. 그리고
아들을 만난 반가움보다도 수세미처럼 엉클거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뭔가 좀 복잡한 마음을 가졌나 봐. 그리고 철업 밑에다가는 애들아 표시하고 직 이라고 써줘야겠지. 빨간 스웨터를 입고 너덧살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 네모. 얘가 말끄러미 화산떼기를 바라보고 아버지 이거 누구? 응? 화산떼기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손녀딸이다. 서로 얼굴을 모를 정도로 왕래가 없었나 봐. 할매다. 우리 할매? 응. 아들 네모치고요. 아들은 맥없는 대답을 하면서 헌 고무신 한 켤레를 내왔다. 화산떼기는 걸레로 터실터실 부른 발 뒤꿈치 더덕이를 훔치면서 그렇게 태어나고서는 처음 보니 하고 이제 손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렇게 하는데 아들은 손끝에 집세기, 얘들아 집세기는 집신입니다. 이 집신을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렸다. 여기까지 봤을 때도 우리 네모와 동그라미 할 수 있는 게 있겠다. 자, 그럼 할머니가 신고 왔던 이 집세기는 전통 혹은 시골을 상징하는 말일 거고 얘와 대조되는 신발은 뭐다? 위에 나와 있는 흰 고무신이겠지. 그치? 도시와 또 요 고향, 시골의 대조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 이거는 대견하지 않은 것은 아니야. 고무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길 걷는 데에는 집신이 고작인데 하니 아직 날도 안 드러난 집세기가 화산떼기는 못내 아까웠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집신이 조금 더 신을 수 있다고 생각됐나 봐. 자, 다다미 방도 어색했어. 눈이 부시도록 번들거리는 의롱, 롱장. 우리 이거 농장이라고 하지. 옷장이야. 옷장이 2개나 놓였고 그 옆에는 앉은 키만한 경대, 화장대도 놓였다. 전부 다 세모라는 거 알 수 있지. 다다미, 의롱, 경대. 벽에는 풀기 없는 무색 옷들이 쭈르르 걸려있고 모든 것들이 낯선 것들이었다.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 어디가 구들목이며 어디 앉아야 할지 마치 종이 상전 주인방에 불려온 것처럼 앉을 자리부터가 만만치 못했다. 적응하지 못하는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찾으라고 하면 고향에 손님이 왔을 때 앉는 곳 어디? 구들목. 여기는 동그라미 쳐줘야겠지. 되겠지? 자, 그 다음 화산떼기는 아들과 마주 앉고 며느리와는 저만치 떨어져 양말을 기웠다. 모두 말이 없다. 이거 밑줄 하나 그어줘. 밑에다 냉대라고 써줄게요. 할머니가 되게 오랜만에 아들 보고 싶어서 왔는데 서로 교류가 없어. 심지어 거리감도 느껴지게 앉아있네. 자, 손녀만이 지 아버지 등에 매달렸다. 지 어미 젖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하는 것을 눈으로 쫓고 있던 화산떼기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이고 내 정신 봐라. 그러며 보퉁이를 끌어당겨 풀었고 덕게 기운 꾀제제에 때 묻은 버선을 드러내고 검은 보퉁이를 또 하나 드러냈다. 드러낸 보퉁이를 풀어헤치고 아들과 며느리 어중간에 밀어놓으면서 묵어봐라. 도토리 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놓으니 좀 단단하다만 하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애들아 막 도토리 이거 도토리 떡이라는 게 그 도토리 알지 밤 이런 거 전부 다 뭐 삶아가지고 으깬 다음에 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걸쭉하게 만든 다음에 만드는 거잖아. 엄청 손이 많이 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지고 온 이유가 뭐겠어? 애정이지 애정.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봐줄 수 있겠네. 그 다음 그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어. 아들도 며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이것도 밑줄 그어주시고요. 교감하지 않는 모습 한번 또 찾아줄게요. 되게 짜증나지 않아? 자, 그 다음 얘가 하도 즐긴다 싶어 해왔다. 별 맛은 없어도 귀한 거니 묵어봐라. 며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싹할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보던 손녀도 그만 패패하고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피곤하겠다.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하고 그냥 대화를 단절시켜버렸네. 이래서 화산떼기는 몇 해를 두고 별은 아들 집이었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은 이야기를 할 시간도 또 경황도 없었다. 단절해버렸으니까. 후끈후끈한 방에서 피곤하면 입은 채 굴러자던 습관은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가로쳐줘. 휘높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횟가루 벽이며 다다미 방이 요까지 닫아줄게요. 지금 이 할머니가 있는 공간을 쭈루루룩 열거하면서 묘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서술 방식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둬야겠지. 자, 뭔가 근데 이런 묘사를 그냥 둔 건 아닐 거야 얘들아. 그냥 여기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준 게 아니라 딱 보면은 휘높은 판자 천장, 그 다음에 유리, 그
그 다음에 싸늘해 보이는 횟가루, 뭔가 회색, 전부 다 어떤 걸 불러일으켜? 되게 뭐랄까, 싸늘함, 냉정함, 그 다음에 차가움을 유발시키려고 뭐랄까, 유대나 연대 같은 게 없음을 보여주려고 이런 서술 방식을 썼다까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화산떼기는 자꾸만 물결밑줄 쓸쓸했다. 이거 물결밑줄 왠지 알지? 응,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잖아. 자, 뭐를 지었다가 놓친 것처럼 물결밑줄, 마음이 허전했다. 이것도 역시나 감정의 직접 제시. 그 다음, 자식도 강보, 이거 애기 싸는 보자기야. 보자기에 자식이지 쯧쯧 하고 둘아눕는다. 다시 말해, 아유, 애기 때만 우리 자식이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이 내 손을 떠난 거지 뭐. 이렇게 체념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되게 안타깝겠지. 건너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도 되게 짜증나지 않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지들끼리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나를 빼놨다는 느낌 때문에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 자, 그 다음, 지들 좋으면 그만이지 하고 다시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본다. 되게 서운한가 봐요. 그러나 잠 대신 화산떼기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그리고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집이다. 빈대피가 댄잎처럼 대나무 잎처럼 긁힌 토벽, 매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갈자리 방에서 손자들이 아랫돌이 벗은 채 지멋대로 굴러 자고 쑥물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는 맏아들, 그 다음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깁고 있는 맏며느리, 화산떼기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그럼 지금 막 떠올리는 곳이 어디겠어? 전통적이고 자기가 있었던 시골.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인간적인 정이 있고 따뜻한 가족애가 있는 이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요. 자, 아들의 등을 쓰다마 기침을 내려주고 며느리와 무릎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았다 하고 이제 정이 있는 과거의 삶, 특히나 이 맏아들 부부를 떠올리면서 이때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뒤쳐눕는다. 아무리 시애미가 시어머니 같지 않기로니 처음 보는 시어미에게 인사절도 없이 본 바 없는 것 같으니 그래도 마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작은 아들 돈 잘 벌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며느리 아주 되게 며느리 덕을 봤다고 부러워한다지만 시장스럽고 요거 밑에 시들하고 라고 써줘. 별로 막 이렇게 내키지 않는다는 얘기야. 시들하고 가시롭다. 성가시다라는 뜻이겠지. 그 다음 지가 기운 없는 것도 또 신양기가 있는 것도 우리 신양기가 있는 것 요거 밑에다가는 기력이 쇠한 것이라고 쓸까? 복습할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기력이 쇠한 것. 그러니까 다시 여기 읽어보면은 기운도 없고 기력이 약해진 것도 전부 다 기집 탓이지 뭐고 여태껏 땅 한 떼기 못 사는 것도 안 살림 잘못 사는 탓이지 뭐고 화산떼기는 눈꼬리만 따갑고 잠은 점점 멀어갔다. 전형적인 시어머니 같네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기력도 없고 그 다음에 집에 돈도 못 불리는 건 아내 탓이다 이러면서 또 마음에 안 드나 봐. 자, 그 다음에 지만 하더라도 일본서 근 10년 만에 나왔으면 그만 자기 형 말대로 농사나 짓고 수더분한 와이프나 골라서 장가 들었으면 등 따시고 배부릴 거 뭐하러 공장을 하느니 하고 날뛰 댕기더니 하면서 그냥 이 농촌으로 오면 되지. 부정적인 시각 드러나잖아. 어디에? 이 도시나 문명 같은데 공장 같은 거 싫어 라고 말하는 그런 시각이 나옵니다. 화산떼기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 오고 아까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왔기 때문이다. 화장실 가고 싶나 봐. 그러나 날은 언제 셀지 모르겠고 뒤는 자꾸 급해왔다. 화산떼기는 참다 못해 조심조심 더듬어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밖으로 나갔고 비는 그쳤고 갈라진 구름 사이로 별도 보였다. 뒷간 화장실이죠. 있음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었다. 집을 두 바퀴나 돌았으나 뒷간은 역시 없었다. 얘들아, 이 집 바깥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시골에서는 화장실이 웬만하면 밖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도시기 때문에 아마 밖보다는 이 집 안에 있다는 걸 어머니는 모르고 계시는 거겠지.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그렇지. 우리 이제 새로 도시 집에서 어떻게 화장실이 밖에 있겠어. 화산떼기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일이 급해서 그만 어수룩한 담 밑에다 대고 뒤를 보았다. 한결 개운했다. 문살만 훤하면 해가 비추면 나와서 뒤본자리를 챙기리라 맘먹고 다시 들어왔다. 화산떼기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날이 활짝 샜다. 아들 부부가 깰까 싶어서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다. 뒤본자리는
공교롭게도 돌가루로 마련된 수채였다. 배수구야. 물 빠지는 그곳. 자, 앞집으로 통했다. 아침에 봐도 역시 뒷간은 없었다. 날이 밝은데도 어두운 상태랑 똑같이 뒷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엄마는 문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진짜 너무하지 않아? 집에 어떤 구조에 대해서 소개도 안 했던 이 아들 내외에 되게 냉정하고 그 배려심 없는 마음이 또 부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거 뒤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이거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저질러 놓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다 이렇게 치워요. 치우고 난 뒤에 들어오려고 딱 왔는데, 이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어제 가지고 왔던 도토리떡이 버려진 걸 딱 본 거야. 그리고 나서 서둘러 짐을 싸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거 문제 전부 다 한번 보자. 자, 먼저 27번 화산떼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답은 2번이지, 2번. 작은 아들 못마땅해 하는 거잖아. 계속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아유 와이프도 마음에 안 들고 얘도 그냥 우리 농사나 짓지 하면서 못마땅한 모습.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가면은 얘들아 이거 3번 맞지? 과거 막 우리 맏아들 요 부부를 막 떠올리면서 지금 되게 불편하잖아. 그러니 쓸쓸함, 잠도 안 오고 계속 허전하다. 이런 직접적 제시도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 29번이 별표인데 얘들아 이거 문제 되게 좋지 않았어? 자, 한번 볼게.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아니면 인물의 시각에서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서술자의 것일 수도 인물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서술은 서술자가 할 거야. 근데 이게 정말 인물의 입장에서 본 건지 아니면 제3의 이 서술자의 입장에서 본 건지를 찾아보라고 하네.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문제가 중요했어.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 기억. 왼쪽으로 가면 얘들아 중략 바로 윗부분에 있네. 볼게.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 이거 누구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억은 화산떼기 인물의 입장이란 거 할 수 있고 또 니은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A라고 묶어놓은 거 바로 위에 있네요. 건너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가 들려왔다. 이거 누구 입장에서 들린 건데? 인물의 입장에서 들려온 거기 때문에 니은도 화산떼기 인물의 입장. 자, 그 다음에 또 디귿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체 이 적산집, 요 도시의 집에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애들 이거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 거야? 엄마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바로 뒤에 한번 서술 볼게요. 화산떼기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대. 그러니까 무조건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앞에서는 아유 도대체 얘가 밖에 있을 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서술자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나서 리을 가니까 개운했다. 어머니가 일을 치르고 난 뒤니까 어머니 마음일 거고. 그 다음에 미음, 아침에 봐도 역시 뒷간은 없었다. 봐봐, 아직까지도 뒷간이 어디에 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인식이 나오니까 디귿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 서술자라고 볼 수 있겠다. 자, 됐죠? 그 다음에 30번으로 한번 가볼게. 윗글에 대비되는 소재, 우리 아까 동그라미 세모 열심히 찾았던 걸 가지고 얘기하네. 자, 쭉쭉쭉 보면은 이거는 답 5번일 수밖에 없어요. 가볼게. 누더기와 양말인데 일단 이 누더기는 뭐냐? 엄마가 도토리떡 꺼낼 때 막 누더기도 꺼내고 이렇게 했었지. 요거는 그냥 뭐 전통적인 거라고 봐줄 수가 억지로 끼워 맞추면 있을 수도 있는데 얘들아 그 도시에는 누더기가 없을까? 가난한 집엔 누더기가 다 있잖아. 그래서 이때 누더기는 가난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도시에만 양말이 있다고 봐야 돼? 그것도 애매한 거지. 이 와이프가 지금 이 며느리가 양말을 깁고 있는데 굳이 양말과 비교해서 도시와 전통을 나눈다고 한다면 양말 대신 할머니가 가지고 온 버선 차라리 이런 게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양말도 그냥 아내가 이렇게 깁는 거 그 정도지 이거다 해서 양말 입고 올 도시다 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 누더기가 너무나도 가난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잠깐 또 끊었다가 128, 129로 가서 마지막 작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얘들아 우리 마지막 작품도 한번 보자. 낙성비룡 128, 129야. 낙성비룡. 되게 낯선 작품이다. 그치? 자, 제목을 한번 보면은 요 낙자가 얘들아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대. 근데 일반적으로 이 낙성비룡이란 걸 낙성 이 성자도 얘들아 이 성자지. 그러니까 별성자가 아니야. 근데 해석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
큰 별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 다시 하늘로 용이 승천한다라는 의미로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한대요.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는데 태몽이야, 태몽. 주인공 엄마 아빠가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꿈속에서 어떤 큰 별이 막 집 안으로 들어왔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용 한 마리가 막 승천해서 올라가는 걸 딱 보고 아이를 낳았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태몽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것도 줄거리를 보고 가야 되는데 15번 문제로 가면 아예 전체 줄거리를 얘기해줘. 그래서 이것만 보고 간단하게 가도록 할게. 자, 15번입니다. 낙성비룡은 조선 왕실에서 향유되었던 낙선제본 소설이다. 선생님, 낙선제본이 뭔데요? 낙선제라는 어떤 공간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말을 한대. 중요하지 않지? 그 다음, 이 작품은 영웅소설인 소대성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소대성전을 몰라. 하지만 뭐는 알아? 물결 밑줄. 영웅소설. 그러면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따르겠고 이것도 역시나 어릴 때 위기 겪고 나중에 위협 달성하는 과정까지 다루겠구나. 이 흐름만 잡아주면 된다는 거. 그 다음,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자, 한번 밑에 볼게요. 신이한 태몽을 가지고 탄생한다. 오, 이거 옆에다가 우리 비정상적 출생이라고 써줘야 되지, 얘들아? 비정상적 출생. 여기서는 고귀한 혈통은 무시했네. 비정상적 출생 일단 써주시고요. 그 다음,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생한다. 옆에다 기아라고 써줍니다. 기아. 버려지는 거야. 그리고 1차 위기지. 그 다음,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은 그 위험에서 구출해주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조력자라고 하잖아. 옆에다 조력자. 그 다음,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특성 아니지. 이거는 소대성전과 이 작품만의 공통점이라고 봐줘야 돼. 그 다음, 장모의 구박으로 처가를 나온다. 이것도 2차 위기라고 봐줄 수 있네요. 결혼을 했는데 구박받는데. 그 다음, 수련을 거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옆에다 위협 달성이라고 써줘. 위협 달성. 그리고 아내와 만나 행복하게 산다.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네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비정상적 1차 위기 극복 조력자, 그 다음에 2차 위기 극복 해피엔딩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작품은 특이하게 잠을 되게 많이 잔대. 영웅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대요. 그럼 요거 알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됐죠? 읽어볼게. 이에 태수 서린수는, 서린수 네모 쳐야겠지. 인물 네모 쳐야 됩니다. 고전소설. 이 서린수는 원수 네모. 얘들아, 이때 원수라는 거 이제는 알지? 사람 이름 아닌 거. 대장군이었잖아. 우리 전쟁터 가가지고 맨 앞에 1등 장군을 원수라고 한다는 거. 이 원수가 누군지를 또 찾아봐야겠네요. 서린수는 원수를 가까이에서 모셨으되 원수는 서린주임을 아나 인수는 경작이 원수가 되었음을 생각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우리 경작에다가 네모 쳐주고 원수가 경작이라는 거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관계도 알려주고 있어. 이 원수는 아까 쓸걸. 원수는 이 인수, 태수라는 직책을 가진 태수인 서린수를 알지만 얘가 그 경작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래. 되게 재밌네. 그 다음, 원수가 아는 체 하고자 하되 군영, 이 군사 안이 요란하여 사사로운 정을 펴지 못하였더니 이제 번왕의 남곽을 평정 제압하고 군영이 고요한데 그럼 얘를 제압할 만한 인물이니까 번왕 남곽이란 건 나쁜 놈이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얘들이 제압하는 인물이니 세모 쳐주세요. 인수가 홀로 모셨더라. 원수가 저에 물러가지 않았음을 보고 시동, 심부름하는 아이를 불러 당상이라는 곳으로 청하였대. 태수, 아까 말했던 서린수지. 서린수가 거절하고 오르지 않거늘 원수가 친히 이끌고 가서 말하기를 인수형이 능히 경모를 모르오. 소간이 정신이 밝지 못하고 일찍 면식이 없으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수가 잠소 가만히 웃다라는 뜻이야. 웃으며 형이 과연 눈이 참 무디다 하리로다. 자, 묶어줄게요. 옛날 금주에서 소먹이던 목동이었다가 양상상의 둘째 사위가 된 이경작 닫아주세요. 이것을 모르오 하고 과거의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 이래도 기억 안 나? 내가 누군지 기억 안 나?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랬더니 태수가 생각밖이라 깨닫지 못해. 아직도 잘 모르나 봐. 그 사람은 소관의 동설언이 금주를 떠난 지 벌써 11년입니다. 11년 못 보던 경작이 곧 나이니 형은 모름지기 놀라지 마십시오. 설태수가 어지러운 듯 취한 듯하여 오래 말을 못하더니 이에 자세히 보니까 완연한 경작이라. 놀라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해 지위를 잇고 손을 잡아 급히 이르되 경작이 형 꿈이 호생시오. 원수가 웃으며 말하기를 놀라지 마라 하고 인하여 서로 잔을 들어 유쾌히 술을 마시며 정을 펼세. 태수가 항상 원수의 대덕과 넓은 도량 기이한 풍도를 우러렀더니 이날 자리를 나란히 하여 잔을 날리며 별애를 베푸니 막 잔치까지 베풀고 둘이 신났어. 마음의 세상 일을 가히 헤아리기 어려움을 한탄하더라. 자, 원수가 묻기를 외방에 밖으로 나온 지 벌써 11년이 됐어. 처형은 편안해. 니네 가족 잘 있니? 설태수가 우리 설인수겠지? 아까 몰랐던 애. 얘가 대답하기를 나는 비록 약한 남자이나 조강지처를 무단히 버리지 아니하니 몸이 편하여 자녀를 갖추어 두었거니와 나는 우리 와이프 정말 잘 챙기고 있었어. 하지만 형은 약한 부인을 무단히 버리고 11년에 이르도록 한 번 편지를 붙이는 일이 없었소. 이제 몸이 으뜸 벼슬로 부귀 영광이 비길 곳이 없고 어진 덕과 넓은 덕을 추앙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되 오직 빈방의 약한 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박덕함이 심하여 장차 약한 부인의 몸을 보존치 못하게 되었으니 가장 어둡고 무심한 장부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네. 나는 비록 벼슬이 낮아 형을 모시고는 있으나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이르리로다 하면서 너랑 나를 비교하면서 형 그러면 안 되지 되게 팩폭하는 거지. 자 하고 크게 웃으니까 원수가 또 웃어. 자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써 나를 조롱하여 아이고 가소롭소. 그러하나 금주의 처가는 평안하시오 하고 이 위에 말이 농담인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물어보는 게 금주에 있는 우리 집 처가 진짜 아유 농담하지 말고 우리 와이프 집 진짜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태수가 또 대답하기를 집안은 평안하나 너의 부인이 병이 위중하여 속수무책 조석으로 목숨을 빈다고 하니까 형이 몸이 비록 영귀하나 뭐가 즐거우리요? 하고 왜 또 물어? 아까 말했잖아! 라고 또 대답을 해줘. 그랬더니 놀라서 얼굴을 붉히며 말하기를 진짜 네 말이 맞니? 하고 이제 깨달은 거야. 자, 과연 농담이라도 어찌 큰 말에 허언을 하리오. 그치,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와이프 갖고 장난을 치겠냐? 자, 목숨이 길고 짧은가 부귀 빈천은 하늘에 달렸으니 얘들아 하늘 동그라미하고 우리 운명은 전부 다 하늘의 뜻이다. 운명론적 세계관도 드러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드러내네. 형이 곧 경사라는 건 수도래. 수도로 갈 것이니 가는 길이 금주 니네 집 처갓집을 지날 거니까 들러감이 어때? 부모 묘소가 거기 있으니 들르지 아니하리요. 무조건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 갈 건데 백성이 어지러웠으니 서너 달 더 머물러 위로하고 가려고 해. 내가 관아가 비록 작으나 수일 후에 형을 보낼 테니 벼슬이 높다고 사양하지 마라 하면서 내가 너 잘 보내줄게 막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무 거절하지 말았으면 좋겠대. 그랬더니 원수가 본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라 주는 것을 사양할 수 있겠니? 먹는 양을 알아서 큼직히 준비하오. 내 당당히 가겠소. 그래 한번 차려봐라. 태수가 말하기를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숱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 원수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급제한 후에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 태수가 웃으며 말하길 내가 양식이 부족하여 풍성하지 못하니 형의 양에 차게 하려면 필연히 죄를 면치 못하리니 올적의 말총으로 창자를 졸라매고 오 하면서 그냥 서로 얘들아 티키타카를 하는데 내가 이거 문득 읽다 보니까 왜 읽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치? 영웅소설치고 너무나 이 잡담하는 부분을 왜 실어놓은지 모르겠어. 이게 평가원에 나왔던 거라고? 좀 충격적이긴 하다. 자, 그래서 무튼 되게 해학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리고 가겠어. 그럴진데 아예 오지 말라 할 것이요. 국법이 본래 나 같은 사람을 각도에서 영접하고 잔치하고 공경하고 관대하라 하였으니 적게 못할 것이요. 하면서 실없게 그냥 지들끼리 노는겨. 그러고 나서 설태수가 돌아와 부인 난주를 대하여 이 원수의 전우의를 일일이 전하고 기특히 여김을 맞이 않으며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남에 못내 감동하더라 하면서 그냥 얘가 금주로 떠나기 전에 또 와이프랑 아유 그래도 내가 사람은 잘 봤어 하면서 되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마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 읽었는데 왜 읽었나 싶다 얘들아.
그래. 뭐 가끔씩 이렇게 쉬어가는 작품도 있어야겠지. 무튼 이 작품에서는 인물 잘 찾을 수 있냐 요거고 그다음에 좀 뛰어난 인물 뭐 칭찬하는 부분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문제 같이 풀어보자. 자, 13번부터 갈게요. A에 나타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 A 그거지. 너 왜 와이프 안 챙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일단 답부터 한번 가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경작 아내의 건강이 나빠진 이유가 경작에게 버림받은 후에 얻은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얘들아, 근거가 없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줄 봐봐. 약한 부인을 버리고 11년에 이르도록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옛날부터 이미 약했어. 그치? 이미 약했기 때문에 뭐 버림받은 후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빠졌다? 모르지. 그치? 그래서 답은 5번이고. 근데 아마 3번이랑 아리송했던 애들 많을 거야. 경작이 집을 떠난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아까 쌤이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되게 대놓고 팩폭한다고 했지. 우리 팩폭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잘 나눠봐야 돼. 지금 직설적으로 팩폭을 한 건 뭐냐면 형에 대한 평가야, 평가. 넌 정말 무슨 사람이라고 했지? 되게 무단히 벌이하니 너는 어디냐? 너는 가장 어둡고 무심한 장부라 하면서 너에 대한 이 평가는 직설적으로 했어. 하지만 집이 어떻고 저떻고 라는 거는 되게 돌려 아내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 에둘러 우회적으로 말한 건 어떤 부분이냐? 집안 사정이야, 집안 사정. 집안 사정은 어때? 를 물었더니 아이고 나는 이렇게 와이프를 잘 돌봤는데 네 와이프는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다 하면서 집이 좋지 않다는 말을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근거를 한 가지 더 본다면 이렇게 애둘러 말하니까 얘가 이걸 농담인 줄 알고 다시 한번 뭐라고 물어봐? 아니 우리 집은 어떻냐고 하고 금주에 처가는 평안하시오 하고 한 번 더 묻잖아. 여기서 직설적으로 말했더라면 다시 한번 묻지 않았겠지.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고 평가는 직설적인 게 맞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가면 요거는 황골탈태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그냥 봐주면 되고 왜?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 그 소 몰던 애랑 못 알아본 이유가 황골탈태 완전히 껍데기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15번으로 가면 요거 문제 좀 괜찮았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자, 되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이 안에서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고른 것은 일단 답 바로 갈게요. 답은 1번입니다. 기억부터 가볼게.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난다. 맞잖아. 그치 얘들아? 그치.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된 사람을 만난다. 선생님 지금 여기서 보면은 태수랑 원수만 얘기하고 있는데 장인 만나는 부분은 없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맨 마지막. 우리 이제 이 인수라는 애가 태수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 난주랑 뭐라고 얘기하냐.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남이 정말 대단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말은 옛날에 장인어른이 이 경자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이 사람이 대단하니까 지 딸이랑 결혼을 시켰을 거 아니야. 그것이 이 한마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옛날에 만났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아요. 됐을까? 됐을까? 자, 그리고 나서 또 니은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도 우리 읽을 때 있었나? 얘들아 이거 어디 있었지? 이거 어디 있었지 얘들아?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이 나온다. 일단 디귿리우스는 확실히 아니거든. 왜 디귿은 아니냐면 장모의 구박으로 이런 말 없었어. 처가에서 왜 나오는지 안 나왔어. 그리고 나서 수련을 거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일단 전쟁에서 공 세우는 건 있었지. 그래서 얘가 막 원수가 되고 막 이런 말을 하기는 했어. 하지만 우리 수련을 거쳤다라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니을도 아닙니다. 하지만 얘들아 왜 니은을 나 못 찾겠지? 너무 대충 읽었나? 내가 이거 대충 읽었나 쌤? 짜자자. 쌤 한 번 더 찾아볼게 얘들아. 쌤이 요거를
얼른 찾고 이거 마저 이어서 붙일게. 아, 얘들아 찾았다. 찾았어. 얘들아, 뭐 오래 걸리지 않았어. 금방 찾았어. 어디냐면 저기 어디냐. 얘네들 막 얘기할 때 너무 그때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충격 먹어서 못 찾았는데 벼슬이 높으니 어디냐면 바로 왼쪽으로 가서 우리 오른쪽에 태수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래에서 한 20줄 올라가면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숱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잤다라는 모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네. 되게 짜증난다. 되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거네. 그래서 정답률이 56%인 이유를 알겠다. 나도 못 찾았겠다. 얘들아, 시간 참 많이 가졌겠다. 자, 그럼 15번에도 답 1번 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네.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밌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또 쌤이 인강을 찍을 부분은 카톡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쌤이 문제풀이 좀 덜했던 부분이나 이해 안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얘들아 질문해. 자, 그러면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